정말 상철의 어머니가 북한녀가 딱 돼버렸어요. 낙인이 찍혔어. 눈물나게 억울하다. 본인이 영숙님과 나는 솔로 끝나고 두 분이 사귀었잖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예인 대통령 이진호입니다. 솔직히 이번 사안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나 진짜 미쳐버리겠어. 아니 제가 나는 솔로 16기 다룬 다음에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어요. 추가 취재를 해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자료와 검증을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나는 단순히 전달자이기 때문에 누구의 편을 들 필요도 없다는 거. 특정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저격할 의도가 전혀 없다. 혹시라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바로잡고 혹시라도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확실하게 취재를 해서 사실관계를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했냐면 상처를 둘러싼 각종 의혹, 루머, 썰, 팩트 이거를 Q&A식으로 준비해봤다. 시청자들 원하는 그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빠밤. 영숙의 전 남편이 상철에게 제보를 했다. 이게 이 과정에서 어떤 빌드업이 이루어졌냐면 영숙의 전 남편이 상철의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최근 1년의 사태와 관련돼서 도움을 주겠다라고 했대. 사실이 아니다. 왜 사실이 아니냐? 이거를 상철님 측에게 물어봤어. 이거 영숙님의 전 남편이 제보해 주신다고 하는데 사실입니까? 라고 했더니 전혀 아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일단은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애초에 상철과 영숙님의 열애, 애증, 별별에 대해서 전 남편이 얘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맞잖아. 하나도 없어요. 그 전 남편분이 나설 수 있는 사안이 전혀 아니에요. 그리고 전 남편분과 영숙님의 사안은 과거의 사안이야. 옛날 일이야. 그리고 되게 사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주고받은 카톡을 그냥 이게 공익이라고 얘기는 하죠. 엿먹으라 하고 공개했어. 누굴 돕기 위한 거야.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굉장히 리스키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이 안 된다. 1년의 과정들을 봤을 때 안 엮이고 싶어 하지 전혀 전 남편이 나서가지고 왜 그 똥바가지를 쓰겠어요. 상철과 아리랑TV 아나운서의 만남 실체 이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단순히 많은 분들이 오타로 알고 있잖아. 오타. 근데 이거 알아보니까 소름 돋더라고. 일단은 이게 어떻게 됐냐면 상철님과 소위 말하는 아리랑TV 아나운서가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는 의혹이에요. 의혹. 근데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것도 진짜 웃겨. 영숙님의 인스타를 통해서 시작됐어요. 영숙님이 이제 이런 걸 올립니다. 상철님과 영숙님이 주고받은 카톡이죠. 근데 여기서 분명하게 아리랑이 나옵니다. 일단 좋은 오빠 동생으로 지내면서 시간을 두고 생각해보자. 내가 노력해봤는데 안동에서 후반부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좀 감정이 추스러지지 않고 너 성당이다 어디다 남사친도 너무 많고 아리랑 남편에 관해 현실적인 문제도 분명히 다툼의 여지가 될 시한폭탄같이 남아있어서 쉽지가 않아. 있죠? 여기서 이제 아리랑TV가 나오죠. 이 부분만 보면은 뭐냐? 아니 아이랑 남편의 오타야. 오타가 맞아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영숙님이 여기서 아리랑TV 아나운서 얘기를 해. 그러니까 이 내용이 빌드업이 어떻게 되냐? 아리랑 남편으로 된 거야. 아리랑TV 아나운서 남편까지 됐어. 그러니까 이 여자는 유부녀야. 그러니까 상철이랑 만났기 때문에 부적절한 관계야.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오타를 이렇게 만드는 빌드업이 있었다. 진짜 문제는 뭐냐? 단순한 오타가 아니었다. 왜냐면 이거 해석의 문제가. 영숙님이 뭐라고 했냐? 짜깁기 의혹 이렇게 했어. 그 실제로 녹취가 존재한대. 아리랑TV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해버리고 녹취가 존재한다고 해버리니까 그럼 진짜 아리랑TV 아나운서랑 뭔가 의혹 만남을 가진 상철의 더러운 사생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알아보니까 더 소름 돋아. 왜 소름 돋냐면 실제로 아리랑TV의 아나운서가 신상이 털렸어.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인지 확인을 해봤어. 제가 소름 돋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실제로 상철님과 만났던 아나운서가 존재한다. 만났다. 이게 만났다며 만남이 연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지나가다 우연하게 상철님이 신사동의 한 카페에 갔어. 그때 당시에 전혀 모르던 분이 나는 솔로 재밌게 봤습니다. 사진 한 장 찍어도 될까요? 해서 사진을 찍었어. 그래서 그분이 그냥 인스타그램에 올려놨어. 사진을. 상철님 봤다. 근데 그 사진 확인하니까 여러분들이 막 신상 캐고 있는 그런 아리랑TV 아나운서가 아니야. 다른 분이거든. 다른 분. 신체적 접선도 없어. 그냥 모르는 사이가 맞아. 사진만 봐도. 그냥 사진만 찍었어. 이분은 유부녀도 아니고 그냥 미혼녀예요. 미혼녀. 만남이 있었던 게 사실이야. 확인했더니 한 차례 식사한 적 있어. 그리고 그럼 연인으로 발전했느냐? 아니에요. 끝. 그걸로 끝.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아나운서와 식사를 했다는 사실을 아는 16기 멤버가 한 명 있어요.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영숙님에게 흘러들어간 게 아니냐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소름 돋냐고 하면 아까 전에 공개했던 그 아이랑 남편 카톡은 9월 6일날 오타가 났어. 9월 6일날 난 거야. 근데 아리랑 TV 아나운서랑 사진 찍어서 인스타에 올려진 시기는 10월이에요. 그 시기가 완전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영숙님이 그 얘기를 안 해. 10월 달에 만난 것을 알고 있다. 그분은 뭐 솔로고 뭐 그걸 얘기 전혀 안 해. 그냥 방조하는 거죠. 방조. 부적절한 만남의 과정처럼 빌드업을 하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해자가 생긴 건 또 누굽니까? 여기서 아리랑 TV 아나운서가 피해를 입었어. 2명 있죠. 2명. 유부녀라는 뉘앙스. 실제 유부녀님이 신상 털렸지. 그분은 무슨 죄가 있어? 그분 무슨 죄가 있어 진짜. 세 번째죠. 상철의 영상 공개 예고. 이 부분 역시 어디서 시작됐냐? 영숙님의 카톡을 시작됐다. 맞죠? 영숙님의 카톡을 통해서 시작됐어요. 어떤 내용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이 오빠야가 거짓이라 해야 거짓말이라고 해야 그 미친 더러운 새끼가 성추행범이 되지 않거든요. 영상 터뜨린다고 걔가 더 터지면 관련된 여자들도 골로 가고 변태 새끼는 더 큰 게 터져요. 지가 지 무덤 파는 꼴이 될 텐데 저질이 선동 잘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 노란하고 상황 잘 보세요. 안녕. 무슨.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철님한테 확인, 검증, 내놔!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부존재 증명을 하는 게 진짜 어려웠거든요. 영상이 없는 걸 어떻게 증명해? 그래서 총 3가지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해요. 3가지 가능성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이 존재한다고 보시는 분들의 3가지 가능성이야. 영철의 블랙박스. 영철의 블랙박스가 왜 나왔냐? 상철님이 한국에 왔어. 내가 한국에 왔을 때 영철님이 굉장히 케어를 잘해줬단 말이야. 그때 탔던 게 뭐냐? 영철의 차예요. 그러니까 이 영상이라는 건, 이 영상은 있다면 블랙박스 터진다. 아니 늘 영철이랑 같이 차량이 있었고 거기서 개인적인 이야기, 영철의 연애사, 내 연애사밖에 얘기한 게 없다. 차 안에서 무슨 스킨십을 하고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오해를 살 만한 행동 전혀 하지 않았다. 첫 번째, 영철의 블랙박스는 이건 뭐 해명이니까 가능성 없다. 두 번째, 변혜진의 핸드폰. 변혜진의 핸드폰이다. 왜냐? 상철님이 얘기했어. 변혜진이랑 사귀기 전에 변혜진님이 자기한테 핸드폰도 주고 케이크도 사주고 여러 가지 다 배려를 해줘서 사귀게 됐다. 핸드폰을 줬으니까 핸드폰 상에 영상이 있다. 그 부적절한 만남의 영상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빌드업이 된 거야. 근데 그래서 확인해봤어요. 변혜진 씨 핸드폰이 상철에게 옮겨간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철과 변혜진 씨가 사귀게 되거든요. 사귀는 과정에서 상철 씨가 혼자 집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변혜진 씨가 이제 배려를 해주셨나 봐요. 혼자 집에 있으니까 밥 굶지 말고 배달 어플로 시켜라. 왜냐하면 상철님은 미국 시민권자라서 이게 가입이 쉽지가 않았나 봐. 그러니까 변혜진 씨가 본인이 안 쓰는 핸드폰 하나를 준 거야. 이거 배달 어플 시키라고. 그런데 상철 입장에서는 하루가 바빴어. 외식하고 싶고 나가서 먹고 싶고. 그래서 배려가 너무 고맙긴 했지만 그 핸드폰을 거의 쓰지 않았대요. 그거를 그냥 놨더니 핸드폰이 충전이 다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그냥 뒀다가 3주 후에 변혜진 씨에게 갈 때 돌려줬다. 그 핸드폰을 조작할 하등의 이유가 없었다. 즉 영상은 없다. 그 핸드폰에 영상이 없다는 의미예요. 세 번째, 본인이 직접 찍었을 가능성. 이게 가능성이거든요. 영상이 있다고 하니까. 근데 진짜 너무 일반적으로 그냥 친구나 그 여성분이나 이렇게 사진을 찍을 수 있어도 애초에 침대나 뭐 19금 영상을 찍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제 마치 19금 영상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의 동의 없이 약간 불법적 영상을 찍은 것처럼 이 낙인이 찍혀오니까 본인이 막 팔짝 뛰더라고요. 아니 이걸 어떻게 증명할 수가 있냐고 자기가. 한 사람은 그냥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 터진다고. 터지면 상털도 죽고 여자도 죽는. 녹취도 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공개해야 되는데 또 공개하면 법적인 문제가 돼. 그러니까 공개할 수는 없지만 있다. 이거 아니야. 세 번째, 제가 이제 취재를 점차 이렇게 하다가 제가 막 황당하고 화가 나는 지경이 이뤘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나?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상철의 어머니 탈북인설, 탈북여설. 상철 어머니와 가족들이 또 피해자가 됐잖아. 탈북여설 나왔던 이유가 뭐냐면 상철님이 낯설 사기에 나왔어. 근데 DC 사이드에서 갑자기 진짜 뜬금없이 상철의 어머니는 북한 사람이다. 이게 나온 거야. 근데 그게 진짜 일파만파로 확산이 돼가지고 정말 상철의 어머니가 북한녀가 딱 돼버렸어요. 낙인이 찍혔어. 근데 결과적으로 본인한테도 들어왔을 거 아니야. 그 내용이. 너무 황당했다는 거야. 이거는 상철님 입장입니다. 눈물나게 억울하다. 본인이 영숙님과 나는 솔로 끝나고 나 두 분이 사귀었잖아. 그때 당시에 주고받았던 내용. 상철님은 본인의 외갓집에 대해서 얘기를 했대. 영숙님에게. 외가 쪽 분들이 함경도 분이다. 그래서 어머니가 대찬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대. 그리고 이 얘기를 영숙을 제외한 그 어느 누구한테도 하지 않았대. 이건 뭐 상철님 입장이야. 내가 해명해보라고 하니까 본인이 해명한 거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북한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상철 입장에서는 영숙님밖에 없다는 거야. 그 어떠한 얘기도 안 했었어. 근데 이 내용이 올라오고 난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DC인사이드에 최초에 상철이 엄마가 북한 사람이다. 그리고 그러면 북한 간첩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계속 빌드업을 해가지고 상철님이 거의 이제 뭐 간첩이 된 근데 이게 너무 소름 돋는 게 뭐냐면 단순하게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내용들이 영숙님의 카카오톡에서 나와. 상철 어머니는 북한 여자, 저는 대한민국 여자. 네 언니, 전처가 지낼 나라로 갈만하죠. 이게 규민 씨라는 분이 영숙님인데 상철 어머니는 북한 여자란 말이 나왔어. 그러니까 단순하게 DC에만 올라온 게 아니고 분명하게 영숙님이 카톡을 통해서 북한 여자가 나왔죠. 아니 이게 믿기지가 않죠. 근데 이렇게 빌드업이 되더라니까. 정말 저도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는 팔짝 뛰죠. 그래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봤어요. 실제로 외갓집 분들이 함경도 분들인 거 맞다. 그런데 어머니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6.25 전쟁이 났고 어머니는 부산에서 나고 자랐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한국인이에요. 명확하게. 이런 얘기도 확인을 했어요. 그랬더니 외삼촌은 육사 출신이고 큰 외할아버지는 국가유공자래.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인 거야. 그러니까 상철님의 집안에 대해서 빨갱이나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명예훼손이에요. 그 집안에 대한 모독이야, 모독. 5번째, A씨에 대한 2차 가해 문제가 생겼어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 상철과 연락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주고받았던 카톡이 확보하고 있었고 변혜진님이 그 공식 인터뷰를 통해서 상철이 양다리였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본인도 또 다른 다리인 줄로 생각이 들어서 변혜진님에게 인스타로 연락을 해가지고 만남 시기를 하나씩 파악했고 이 과정에서 상철님과 주고받았던 그 이른바 말하는 19금 저질 카톡을 변혜진님한테 보낸 거예요. 변혜진님은 공개하지 않았죠. 근데 그 자료가 뜬금없이 영숙님이 공개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일파만파로 커지자 네티즌들이 물어본 거예요. 영숙님한테. 저는 그런 말 들은 적 없어요. 그분 많은 게 터지기 전에 정신 차리고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애초에 영숙님이 공개했던 이유,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이걸 공익적인 차원에서 공개한다라고 했는데 피해자한테 너 더 터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하세요. 이렇게. 이게 웃을 일은 아닌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A씨가 이 일로 인해서 거의 막 멘탈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그 A씨가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이게 또 다른 피해자를 막기 위한 공익입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일련의 사태들을 통해서 공익적인 측면보다는 개인적인 감정 측면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었습니다. A씨가 영숙님에게 명예훼손 고소를 할 수 있느냐. 근데 이제 어떤 분들께서는 안 된대. 특정성이 없다. 왜냐하면 A라는 이름이 한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름만 밝혔다고 해서 그 A를 피해자 A라고 단정 지을 수 없다. 그래서 제가 변호사들한테 물어봤죠. 당연히 확인을 해봤어. 확인 결과 변호사들 가운데에서도 이게 갈립니다. 특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고소가 불가하다라는 입장이 있고, 두 번째, 고소 가능. 왜 고소가 가능하냐? 단순히 A씨의 이름만 언급한 게 아니고 상철과 연락을 주고받는 감정적 교류가 있는 A씨잖아. 그런데 이 A씨가 단순히 감정적 교류만 뿐만 아니라 어떤 게 있냐면 이 A씨를 아는 사람들이 있어. 세 사람이 있죠. 상철님이 있어. 변혜진님이 알죠. 그리고 영철님이 알아요. 그리고 A씨의 지인들이 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할 수 있다. 이게 양측의 법리적 다툼인 거니까. 뭐가 있냐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전파성이에요. 전파성. A씨를 아는 사람들이 그 카톡이 A씨와 상철 간에 주고받았던 A씨의 정체를 알고 있고 인스타도 DM을 통해서 보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특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반반으로 갈립니다. 반반으로. 그런데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러면 명예훼손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 이 얘기로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확인해보니까 단순히 명예훼손으로만 거냐? 아닙니다. 총 4가지 혐의에 걸 수 있대. 4가지 혐의. 1. 협박. 협박은 이거 보시면 알죠. 저 그런 말 들은 적 없어요. 그리고 그 더 많은 게 터지기 전에 정신 차리고 가만히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게. 2번. 정통망법 명예훼손. 3번이 또 있어. 3번은 뭐냐면 글로 막 특정이 안 되는데 44조 7항에 정통망법 음란 문자나 영상 공개가 있대. 음란 문자나 영상을 공개하는 경우 개인의 카톡, 개인의 영상을 공개하는 경우. 그래서 여기 뭐라고 하냐? 음란한 문자나 영상 등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 징역 1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질 수 있다.
또 4번. 이것도 근데 사실 2번이랑 유사한 내용이긴 하지만 스토킹법. 왜냐면 당사자가 원치 않는다고 수차례 고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A씨의 이름을 언급하고 A씨를 문제 삼고 있으니까. 그리고 당사자 그 영숙님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을 알고 있어요. 처음에는 A씨 카톡 공개 과정에서 실명 공개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피드 박제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영숙님 본인도 당사자의 실명이 공개되는 그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한 것이 아닌가. 근데 2번이랑 4번은 거의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왜냐면 특정성이 중요해. 특정성. 특정이 그 A씨가 그 A씨로 특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A씨가 지인을 통해서 그걸 사실 아는 사람들 통해서 전파성이 있는지 이 여부를 따지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아니, 특정성이 없어서 안 된다는데요. 이게 아니고요. 수사기관을 통해서 하게 된다.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아니 누군가를 그렇게 해서 경찰 조사 받을 이유가 있냐 이 말입니다. 있어. 하등의 이유가 없지. 우리가 된다 안 된다 판단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상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뭘 소용이 있어. 경찰이 땅땅 판사가 땅땅 하면은 그냥 빨간 줄 그어지고 벌금 민사로 때려 맞는 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이게 그냥 서로가 감정이 끝난 상태에서 서로가 그냥 싫어. 그러면 아예 언급조차 안 하면 됩니다. 근데 굳이 그 싫은 사람 때문에 왜 조사를 받냐고. 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드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약간 납득이 잘 안 됩니다. 법은 냉정해. 그리고 무섭다. 고소를 받아보면은 경찰의 조사를 받아보면은 겸손해져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겸손해져. 그러니까 굳이 감정 싸움 때문에 겸손해지지 마시고 그냥 피해자 없이 그냥 서로의 각자의 삶을 사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